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다선 국회의원의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회 지도층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만큼 가정폭력은 아직 만연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지고 또 법률도 구비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폭행죄, 학대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마련돼 있어요. 음.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돼 있고,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져 있죠. 예.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분야의 범죄를 별도로 다루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거나 음. 가해자를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전에는 가정 내에서의 이런 폭력 범죄를 사실 집안 내의 일로 여기고 음.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있고요. 예. 그래서 법도 마련되고 지금 생각도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가정폭력 범죄는 많습니다. 음. 전만 해도 최근 몇 주만 해도 가정폭력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 가정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음. 시작하면서 많이 드러나게 됐고요. 또 가정폭력 범죄가 아동학대 범죄와도 결부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정도라고 하니까 네. 여전히 이런 가정폭력 범죄가 많은 것 같은데 최근 삼성까지 했던 전 국회의원이 이혼 소송 중에 아내를 폭행해서 신고되는 사건도 있었죠. 네. 경기도의 지역구를 둔 삼선을 역임한 국회의원이라고 알려졌더라고요. 예? 이 전 국회의원의 수원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나 어깨를 폭행했다라는 음. 내용의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예. 지금 수사 중이고, 이 둘은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합니다. 예.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일단 분리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예. 이혼 소송 중 부부 사이에도 가정폭력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걸 보면 이 네. 가정폭력 범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가정폭력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이 있었잖아요. 이 예. 가정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일반 범죄랑은 다르게 피해자에 대해서 더 이제 유리한 보호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보호를 받거나 특별법상의 조항을 적용을 하려면 일단 가정폭력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특별법에 따른 가정폭력 개념을 보면은 법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개념을 짓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 중에 가정 구성원은 또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면 역시 이것도 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그러니까 전 배우자 포함하는 것이죠. 음. 그리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역시 과거를 포함합니다. 예. 시부모였던 사람도 되지만 지금 시부모인 사람이랑 시부모였던 사람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예. 또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정모와 서자의 관계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을 가정 구성원이라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 소송 중일 뿐만이 아니라 이혼을 한 후에도 전 배우자의 관계에서는 가정 폭력이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아도 일반적인 폭행, 상해 범죄 당연히 해당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이나 성범죄, 음. 주거 침입이나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기죄, 공갈죄, 성계죄 같은 재산 범죄 역시 이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면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하신 그 가정폭력 특별법상의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거고, 또 네. 가정폭력 특별법에 따른 여러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떤 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때문에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찰은 출동을 해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의 의견이나 진술을 듣고,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의료시설로 호송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는 또 신속히 수사해서 송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다른 범죄, 일반적인 범죄 사건보다는 신속하게 처벌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고가 들어갔을 때 부분인데, 사실은 가정폭력 범죄는 사실은 수십 번, 수백 번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음.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네. 결국은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소에도 신고를 내가 하지 않더라도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증거 음. 수집을 잘 해두고, 예.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어떤 음. 조치를 취해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증거 수집이라고 하면 대화할 때, 내가 대화 당사자이면 녹음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화할 때 혹은 가정폭력 상황에서 녹음을 한다든지, 그 음. 목격자를 확보해 둔다든지, 나중에는 이 목격자의 진술서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격자를 확보해 두고, 또 피해 상황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해둔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조치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내가 이제 신고 고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때 돼서 하려니까 이제 증거가 없어서 네.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도 많아서, 음. 평소에도 신고를 아직 하지 않더라도 증거 수집은 잘 해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신고를 해도 가족 관계에서는 다시 찾아와서 좀 괴롭히는 일이 흔할 것 같은데, 네. 접근 금지화 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이것도 가정폭력 범죄에서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접근 금지가 신속하게 금방 나오거든요. 음.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는 보전 처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근데 받을 때는 그 과정이 결코 쉽거나 빠르지가 않아요. 일단 음.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상대방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한 번 이상의 신문,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한 예. 번 이상의 이 신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금지 가처분은 정말 빨라도 한두 달 이상은 걸리거든요. 예. 하지만 가정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 바로 접근금지 결정이 나옵니다. 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이 나오고, 또 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 결정 없이도 경찰이 사전 긴급 임시 조치를 발행할 수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바로 접근금지 처분 받고 싶다고 수사기관에 얘기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일단 결정이 나와도 그 가처분 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돼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접근금지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기간 만료가 임박하는 걸 잘 보셔서, 그 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가해자의 경우에도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좀 특별히 처벌되는 모습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도 가정 범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정말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벌금이나 징역이나 이런 형사 처벌이 능사는 아닌 그런 특수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가정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특별법 1조를 보면은 이 법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사실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중요한 목적이 사실은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일반 형사 처벌과는 다르게 조금 더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해보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참고해서 전과가 생기는 일반 형사 처분이 아니라 가정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이 가정보호 사건이라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형사법원이 아니라 네.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처벌이 나와도 형사 전과로 남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처벌의 종류도 이런 것들입니다. 행위자가 피해자한테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거나, 그다음에 전화를 건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명한다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한다거나, 가해자가 치료나 상담을 받게 한다거나, 이런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가정보호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분받게 할 수도 있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게, 피해자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 내 남편이고 내 와이프고 우리 부모인데 생각해서 네. 구속되면 어떡하지? 또 전과가 생겨서 직장에서 잘려서 우리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가정폭력 범죄는 사안에 따라서 이런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용기를 내서 신고하시거나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